오늘 소개할 사연은 유럽의 마지막 남은 야생의 마을에서 보내온 사연입니다. 아름다운 숲과 호수의 도시, 오로라가 공존하는 마을. 술록과 산타 마을이 있는 극야의 나라 핀란드를 아시나요? 1년 중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키틸레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한국의 온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마을에 한국의 온돌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라프 베르그손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쌍둥이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죠. 저는 우리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자연 그대로의 키틸레 마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마을은 매년 10월부터 4월까지 영하 35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추위와 싸웁니다. 오로라 빛이 춤추는 밤하늘 아래 때로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 마을을 옥죄기도 합니다. 그날도 저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순백의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술록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주문받은 가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문득 집에 있을 가족들이 걱정되었어요.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와 어린 쌍둥이 딸들. 리사와 소피아가 말이죠. 소피아는 특히나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혹한과 싸워왔습니다. 겨울이면 해는 정오에 잠깐 모습을 비추는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라만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뜨거운 사우나와 따뜻한 글래기가 있습니다. 글래기는 레드와인이나 과일 주스에 계피, 정향, 카다몬 같은 향신료를 넣고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우리의 전통 겨울 음료입니다. 한 잔 마시면 차가운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아 긴 겨울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으로 버텨왔지만 이 추위는 늘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150년 된 통나무 집입니다. 핀란드의 대부분 가정은 지역 난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열병합 발전소에서 만든 온수를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 마을처럼 외딴 지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분 전기 난방이나 벽난로에 의존합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벽난로와 현대식 전기 난방을 설치했지만 난방비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마저도 충분한 따뜻함을 주지 못했죠. 전기 난방은 바닥이 아닌 벽면에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라 열이 고르게 퍼지지 않고 벽난로는 나무를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 하는 데다 열이 한 곳에만 머무는 단점이 있었어요. 특히 작년 겨울은 최악이었습니다. 역대 최강 한파가 몰아치던 밤 우리 가족은 거실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부여잡고 계셨고 리사는 담요를 덮은 채 눈사람처럼 웅크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소피아가 아빠 추워요. 라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방 안의 온도계는 겨우 영상 10도. 벽에 설치된 전기 패널은 최대로 가동 중이었지만 마치 얼음 동굴 같았습니다. 바닥은 발이 닿으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고 벽에서는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딸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얹어주며 아이러니한 상황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열을 내리기 위해 차가운 수건을 써야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소피아, 리사야. 아빠가 꼭 따뜻한 집을 만들어줄게. 창밖으로 오로라가 초록빛으로 춤추는 것을 보며 저는 반드시 이 추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헬싱키에 사는 오랜 친구 마티 요한손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올라프, 자네 아직도 추위 때문에 고생하나? 이번 주말에 열리는 국제건축 박람회에 꼭 와보게. 혁신적인 난방 기술들이 많이 온다더군.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요즘 첨단 기술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소피아가 아팠던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박람회장은 북유럽 각국의 최신 난방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스웨덴의 첨단 히트펌프, 노르웨이의 지열 시스템,
하지만 어느 것도 우리 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박람회장을 나서려는 순간 구석진 곳에서 작은 불빛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리언 히팅 시스템 온돌. 간판은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작은 방,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믿을 수 없는 따뜻함. 신발을 벗어주세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에게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침실이나 사우나가 아니면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죠. 더구나 전시장에서 신발을 벗는다니. 하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국을 밟은 것 같았습니다.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익숙한 제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스함이란. 마치 여름날 햇볕에 달궈진 바위 위를 걷는 것 같으면서도 더 부드럽고 포근했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제가 알던 어떤 난방과도 달랐습니다. 벽난로의 뜨거운 열기나 전기 난방의 건조한 온기가 아닌 마치 살아있는 온기 같았습니다. 신기하시죠?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바닥에서 시작해 사람의 몸 전체를 덮이는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한국에서는 2000년 전부터 이 지혜를 써왔죠.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김 교수가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따뜻함이 아닌 포근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요. 재미있는 건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온돌방에서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따뜻한 바닥에서 먹고 자고 대화를 나누며 살았죠. 그래서 한국의 가구, 식사 문화, 심지어 예절까지도 이 온돌과 함께 발전했답니다. 이것이 한국의 2000년의 지혜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찾아 헤매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소피아와 리사가 이 따뜻한 바닥에서 뒹굴며 숙제하는 모습, 어머니가 편안히 앉아 무릎 통증 없이 뜨개질을 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닥에 둘러앉아 글래기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삶의 방식이죠. 혹시 이걸 핀란드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온돌은 원래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곳에서도 사용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김 교수와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가운 헬싱키의 밤 공기 속에서 따뜻한 미래의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람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가족들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한국에 다녀오려고 해요. 제 말에 모두가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은 목수잖아요. 난방 기술자도 아닌데 온돌 난방을 배우러 한국에 간다고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목수로만 일해왔죠.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건 제 경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기회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난방 전문가가 없어요. 목수 일도 계속하면서 온돌 시공도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아, 내 나이가 몇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냐? 꼭 한국을 가야겠니? 그냥 추워도 여태 이렇게 살았는데. 어머니, 제 나이 45살이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온돌 기술을 배울 때 목수 기술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바닥 구조를 이해하는 건 목수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소피아의 아팠던 날의 이야기, 어머니의 무릎 통증, 매년 치솟는 난방비. 우리가 겪어온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여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을 물려주고 싶어요. 어머니도 더 이상 춥지 않게 해드리고 싶고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마리아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작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김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연구소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배울 수도 있대요. 숙식도 제공된답니다. 결국 가족들은 제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심지어 비상금까지 보태주셨죠. 내가 꼭 성공할 거란 걸 믿는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가게 되었고 2024년 2월에 한국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들의 난방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첫째 주는 온돌의 기본 원리와 이론을 배웠습니다. 구들장을 깔고 그 밑으로 연기가 지나가게 하는 전통 방식부터 현대식 온수 배관 시스템까지. 특히 열의 전도와 복사, 대류에 대한 과학적 원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소 한쪽에 마련된 실습장에서 바닥을 뜯고 단열재를 깔고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목수로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베르그손 씨는 목수의 감각이 있어서 좋습니다. 박성훈 명장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온돌은 결국 집의 골격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셋째 주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현대식 온돌의 심장인 보일러 시스템과 온도 제어 장치들을 배웠죠. 기계나 전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어려웠지만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친절히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 주는 실전 연습이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의 집 리모델링 현장에 참여해 실제 설치를 도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놓친 세세한 기술들을 배웠죠. 배관의 간격과 깊이, 단열재의 두께, 보일러의 온도 설정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바닥 난방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그 속에는 과학과 예술, 그리고 삶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온돌 기술을 배우고 귀국할 때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마을 건축위원회는 이 낯선 기술을 크게 경계했죠. 미쳤군, 베르그손. 바닥 밑에 뜨거운 물을 통과시키다니 집이 물에 잠길 수도 있잖아. 마을 건축 감독관 에릭 안데르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작업장 한쪽에 작은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가져온 도면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북유럽의 혹한에 맞게 설계를 조금 수정했죠. 단열재의 두께를 2배로 늘리고 배관의 간격도 좀 더 조밀하게 했습니다. 매주 화상으로 한국 연구소와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고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온도, 습도, 에너지 소비량.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죠. 2달 후 건축위원회 전원이 실험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온돌방 완성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가장 먼저 온기를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바닥을 뜯고 단열재를 깔고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지만 곧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목조 바닥이 예상보다 취약해서 보강 공사가 필요했고 배관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소리가 나자 옆집 유한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올라프, 자네 미쳤나? 바닥에 구멍을 뚫다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인데요. 한국? 거긴 또 어디야? 자네 사기꾼한테 속은 거 아닌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죠. 한쪽은 제가 미쳤다고 했고 다른 쪽은 제가 사기를 당했다며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걱정하며 독촉 전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배관을 연결하고 보일러를 가동시킨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30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듯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바닥을 만져보았죠.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발을 바닥에 대보시더니 놀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따뜻해. 어머니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아보셨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곧 방 전체가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야. 통증 없이 잠들다니. 어머니의 방이 따뜻해지자 쌍둥이들도 할머니 방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할머니 방 바닥에서 숙제를 하겠다고 했고, 리사는 자기 방도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러 온 마을 공무원이 계량기가 고장났다고 의심할 정도로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거죠. 작년보다 난방비가 45% 감소했다는 걸 알았을 때 마리아는 영수증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마법 같아요. 마리아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난방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었는지. 한 달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진통제를 드시지 않게 되었고,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던 소피아가 겨울 내내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었죠. 예전에는 각자 자기 방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손뜨개를 하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아이들은 바닥에 누워 별자리 책을 읽곤 했죠. 바닥이 이불이 되어준다던 김 교수님의 말씀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닌 우리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유 배달을 온 요한 아저씨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올라프 어머니, 전에는 아침에 움직이시기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걸음걸이가 참 가볍네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올라프가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덕분에 무릎이 훨씬 좋아졌답니다. 요한 아저씨는 한동안 말없이 우리 집 바닥을 만져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손자 얘기는 자네도 알지? 천식 때문에 밤마다 기침을 해대서. 할머니도 나도 잠을 못 자네. 병원에선 실내 온도와 습도 때문이래. 근데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해결이 안 돼. 창가에 맺힌 서리를 손으로 문지르며 요한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걸 부탁하기가 참 미안하네. 전에는 자네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말이야. 우리 집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나? 아저씨의 주름진 얼굴에서 할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죠. 요한 아저씨의 집 공사는 이전보다 수월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배운 경험 덕분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닥 구조가 달랐고 배관 설치 방식도 다르게 해야 했습니다. 한국연구소와 밤늦게까지 화상통화를 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요한 아저씨의 손자가 맨발로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목이 안 아파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마을 약국이었습니다. 약국 할머니는 진통제 판매가 줄어들까 걱정하시면서도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약국은 좁은 공간이라 작업이 까다로웠지만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난방비가 기존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죠. 봄이 오기 전에 5집이 더 온돌 난방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매번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통나무집, 벽돌집, 현대식 주택. 집마다 구조가 달랐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연구소와 수시로 연락하며 북유럽 가옥 구조에 맞는 새로운 공법들을 개발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을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라프, 우리 교회가 추워서 노인분들이 예배에 잘 오시지 못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교회 공사는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에 온돌을 설치한다는 건 모험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전통 온돌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접목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 첫 예배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을은 하나둘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걸으면서 이 집도 온돌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었죠. 창문에 서리가 끼지 않은 집, 굴뚝에서 연기가 적게 나는 집,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 그 모든 곳에 온돌이 있었습니다. 성공은 더 큰 도전을 불러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온돌 설치 요청이 쇄도했고 저는 작은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북유럽 온돌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현재 5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한국의 전통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극한의 추위와 긴 겨울을 견뎌야 하는 북유럽의 특성을 고려해 단열재를 보강하고 스마트 온도 제어 시스템을 접목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자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많은 가정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며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 가정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마을 노인회관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춥다며 모이기를 꺼리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모여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라플란드 지역 신문에 우리 마을의 변화가 소개되었고 그것이 핀란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북극권의 따뜻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지난달에는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취재팀이 왔습니다. 그들은 특히 우리 마을의 에너지 사용량이 30% 가까이 줄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건설사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전통 난방의 현대화 컨퍼런스에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한 노학자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지구 반대편 극지방에서 꽃을 피웠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김민수 교수님도 최근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라프 씨, 당신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온돌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만 자라던 나무였죠. 하지만 당신이 그 나무를 북유럽의 땅에 심어 새로운 숲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한국 장인들의 지혜는 이제 북유럽의 혹한을 녹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 한반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구들장을 깔았을 때 그 지혜가 언젠가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도 저는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위에 맞설 수 있는 따뜻한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헬싱키 박람회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작은 부스를 지나쳤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는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북유럽의 온돌 마을이라 불립니다. 처음 온돌방을 만들던 그날, 저는 단순히 추위를 이기는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전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혹한이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따뜻함을 지킬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국의 온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웃음이었고 이웃의 정이었으며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힘이 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